어서 오세요.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마음치유학교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성 관련되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책 읽기 나누는 북클럽에서 함께하는 책입니다. 지난 8월 뜨거운 여름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청아하게 밖은 뜨겁지만 안은 청아해지는 틱나탄 스님의 반야심경을 함께 했었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8월의 책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또 몸을 한번 맑게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책으로 9월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셨죠? 9월의 책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입니다. 우리 이 책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휘리릭 지나가긴 했지만 이현경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었죠. 네, 영혼을 깨우는 책 읽기. 그때 많이 아쉬웠던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9월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월든과 함께합니다.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에요. 저는 처음 출가를 그 해인사 고운함의 암자에서 출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멀어져서 고요함 속에서 출가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또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감이 홀로 있을 때 함께 있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출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로우가 쓴 월든에서 그 느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됨에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부와 명성을 따라가지 않고 1845년, 그러니까 28살의 젊은 나이에 월든 호숫가에서 2년 동안 자급자족을 하며 지낸 헨리 데이빗 소로우란 사람의 그 에세이를 쭉 기록한 말하자면 일기장 같은 책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숲생활을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 당시가 미국 사회 1800년대 그 초죠. 산업혁명이 이제 딱 시작되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도시와 이 도시의 빈민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심할 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막 던지면서 살고 있을 때요. 너도 나도 성공을 향해. 그런 시절이다 보니 자연을 예찬하는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에 대해 통렬한 풍자를 보내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한 자주적인 인간의 독립선언문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생전에 우리 존경스러운 우리 법정 스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인데요. 19세기를 살았으나 22세기적인 환경의식을 지녔던 사람. 그래서 후대에 널리 녹색서적의 최초의 저작이라고 꼽히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헨리 데이빗 소로우. 그의 책 월든. 그대 길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그 첫 장 펼쳐봅니다. 대부분의 사치품들과 이른바 생활 편의품들 중에 많은 것들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향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자발적인 빈곤이라는 이름에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철학 교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없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심오한 사색을 한다거나 어떤 학파를 세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고 독립적인 삶, 너그럽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 필수품을 마련한 다음에는 여분의 것을 더 장만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바로 먹고 사는 것을 마련하는 투박한 일에서 이제 여가를 얻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서 시작하시나요? 지금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고 계세요? 월드내에서 우리 소로께서는 생활 필수품, 꼭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만큼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바로 여가를 얻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요즘에 우리 특히 청년들 사이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인지, 과연 높은 건물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해서 통장에 주식에 돈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만 잘 사는 것인가? 다른 삶의 방식은 있지 않을까? 많이 찾아 헤매죠. 월든이라는 호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통나무를 손수 지어서 살았는데요. 그때 소로의 나이가 바로 28살이었어요. 그래서 30살까지 2년간 살았는데 지금 우리의 청년들의 상황과 너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사회는 아주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급변한다는 것은 그곳을 살고 있는 그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도 그만큼 방황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럴 때 그 시대의 최고라고 하는 어쨌든 하버드 같은 데를 나왔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본 거죠. 정직한 노동을 해서 벌이를 해서 말 그대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나 다 쫓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부유함, 명성,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고자 하는 가장 본성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삶은 없을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헤매던 소로가, 그 젊은 청년이 자발적인 빈곤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네, 용기가 있었죠? 모험을 한다는 건 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방 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 때문에 부질없는 근심과 과도한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인가? 존경할 만한 시민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죽기 전에 여분의 장화와 우산들과 오지 않을 손님들을 위해 비워둘 손님들의 방을 장만해야 한다고 훈계를 하고 솔선수범하며 엄숙히 가르쳐야 하겠는가? 왜 우리들의 가구는 아랍인이나 인디언의 가구처럼 소박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원시시대의 소박하고 적나라한 인간 생활은 인간을 언제나 자연 속에 살도록 하는 이점이 있었다. 먹을 것과 잠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나면 그는 새로운 여정을 생각했다. 그는 이 세상을 천막 삼아 기거했으며 골짜기를 누비거나 평원을 건너거나 때로는 산마루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보라, 인간은 이제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얽매임이 없는 자유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므로 값비싼 양탄자나 호화로운 가구들, 맛있는 요리 또는 그리스식이나 고딕 양식의 주택 등을 살 돈을 마련하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다. 빚에 얽매여서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담보 잡혀서 살고 있는 우리 본말이 전도된 현대인들의 삶을 소로우가 월든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셨습니다.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 당시에 증기기관 기차가 발명이 돼가지고 열심히 달렸죠. 그러면서 많은 발달이 이루어졌는데요. 마치 그 기차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며 그 당시 사람들은 헛된 꿈을 열심히 꾸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변질된 선행에서 풍기는 악취처럼 고약한 냄새는 없다. 자선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류애는 아니다. 세상에는 도끼로 악의 뿌리를 내리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악의 가지를 치는 사람은 1000명쯤 있다고 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주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그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불행을 오히려 최선을 다해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집 부엌에 고용함으로써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엌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더 친절한 처사가 아닐까? 여러분은 수입의 일할을 자선 사업에 바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허나 차라리 수입의 구할을 바쳐 이 자선 사업을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회는 재산의 일할만을 회수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다가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된 사람의 너그러움 때문인가? 아니면 공정을 책임진 저 관리들의 태만 때문인가? 나는 박의 정신이 받아야 할 찬양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의 생애와 업적을 통하여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왔던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사람의 꽃과 열매를 원한다. 나는 사람에게서 어떤 향기 같은 것이 나에게로 풍겨오기를 바라며 우리의 교제가 잘 익은 과일의 풍미를 띠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의 착함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던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흘러 넘치되 아무 비용이 들지도 않고 또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많은 죄를 덮어주는 은전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월드 읽고 있어요. 소로우는 수입의 일할을 자선사업에 바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근대의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수입의 나머지 구할을 다 바쳐서 더 이상 자선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일가를 가하네요.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박의 정신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애와 업적을 통해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왔던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네, 그렇죠. 이래서 그냥 숲생활 기록지만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월든이. 가난한 분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하시는 기업의 대표들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당연히 낫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으로 내던지듯이 주는 경우, 그 받는 분의 그 존중받아 마땅한 삶의 가치를 놓치고 바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자선하는 경우, 네,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네요. 오늘은 1장 숲생활의 경제학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소로우가 숲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월든을 번역했어요. 워낙에 고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인 그 강승영 씨는요, 소로우 협회를 찾아가신 적이 있었대요. 거기서 협회 간사로 일하는 분한테 월든 호수가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긴 하지만 이 얼마나 강력한 호수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치유학교 북클럽과 그대 길에 맘 읽어주는 스님에서 월든의 그 호수, 그 강력한 힘, 앞으로도 함께 9월 동안 느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